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입니다. 오늘은 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선이 다음 주면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강력한 후보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총괄 지금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십니다. 수석 최고위원이시기도 하고 사선 국회의원인 김민석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월 3일 대선 거의 또 한편으로는 거의 결론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승리를 좀 자신하십니까? 저희는 이긴다고 믿고 있고 또 이겨야 한다고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승리에 에러가 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나 이쪽을 봐서도 수치적으로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앞서인 것 같기도 하고 경험상 한 달 전에 앞선 후보 선거일 전에 그다음에 이 여론조사 공표 기간 흔히 얘기하는 깜깜이 기간 전에 앞선 후보 그게 뒤집힌 적은 없다고 하더군요. 네. 이번에도 그 징크스가 지켜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자 몸조심이랄까 처음에 그런 모드도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또 너무 이긴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경계령 입조심하라 이런 것도 있었죠. 저희는 선거는 언제나 끝까지 아주 절박하게 하지 않으면 모든 선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압도적 승리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써본 적이 없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승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왕 이기게 해 주실 거면 그래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네. 그러니까 DJ 97년 대선이었습니까? 그때는 일종의 비서실장, 총재 비서실장 네, 하셨습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를 하실 때 제가 막내 국회의원이어서 15대 사실 이번에 그만두신 홍준표 시장하고 같이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참 위신데 한 달 내내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DJ 옆에 앉아서 선거를 다녀서 그때 대구도 많이 왔고요. 당선되신 후에 그때는 총재를 겸할 때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러시구나. 지금은 다 갈라졌지 않습니까? 당정이 일치할 때여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중건 실장이 하시고 제가 당의 총재 비서실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계엄 이전부터 굉장히 김민석 최고위원을 주목하고 이런 게시물이 많아서 좀 지금 또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다시피 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상대 국민의힘 전력이랄까요? 전략. 캐파 전력이든 전략이든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이제 선거 때 계속해서 격차가 좁혀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후보가 준비되었느냐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의 차이를 높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꽤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정당 지지율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큰 선거를 하면 항상 정당 지지율로 마지막에는 수렴합니다. 그래서 좁혀질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번에는 이제 워낙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고 쿠데타를 한 것 때문에 그 중간 어디서 그러니까 후보 개인 경쟁력과 정당 지지율 중간 어디서 이제 끝날 거라고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당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처럼 그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거나 지지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존재하는가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보수 생각을 가진 국민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치의 잠재력은 그대로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몇 프로 안 나는 걸로 나타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저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당으로서? 네. 어차피 받아 안을 만한 캐파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사실은 4분 오열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기보다는 거의 그다음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 정도의 좀 형국인데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글쎄요. 저는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상당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지 않을까. 혼란이나 이렇게 내부적인 진통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 민주당이든 아니면 이쪽 또 우파 계열 진영의 국민의힘이든 누군가가 뛰쳐나갔던 사람들은 배신 이렇게 지금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큰 대호 함대를 그런 건 벗어났던 있죠. 분들이 뛰쳐나갔을 때는 좀 생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55년 1955년에 창당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창출하고 이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정당이어서 쭉 이어지고 있는 정당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계열은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합집산의 폭이 좀 크거나 문패가리를 더 많이 했는데 그 지지층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쭉 이렇게 보수 정당으로 왔지만은 이번은 조금 어려운 것이 윤석열 세력, 김문수 세력, 전광훈 세력, 한동훈 세력, 유승민 세력 밖에 있지만 사실상 이준석 세력, 뭐 안철수 세력. 당장 윤석열 쿠데타를 내란으로 인정할 거냐 반성할 거냐를 놓고 선이 딱 갈라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지 않고 가기가 쉽지 않아서 대선 이후에 저는 최소한 문패 변경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후보로 뛰었던 거 아니면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그 나름의 당내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보니 뭐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도 어쨌든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김문수 후보와 뭐 저울질을 했던 후보랄까 이런데 그분 그러고 보니 참 제가 한덕수 대행은 뭐 서울대 하버드 다 어떻게 보면 연배는 저보다 훨씬이지만 동문 관계여서 비교적 잘 알고 과거에 그분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또 알고 총리로서 또는 저는 당의 지도부로서 자주 뵙고 식사도 따로 했던 그런 관계인데 어쨌든 최근에는 그 행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들어서 비판을 좀 강하게 한 편이고 출마할 거다 안 한다고 할 때 할 거라고 예상하고 하려면 빨리 나가라 그리고 안 할 거면 관세 협상에 전념해라라는 관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념하라고 하면서 제가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던 입장인데요. 최근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보면서 좀 의아하고 놀랐던 것은 언론에 이미 나와 있지만 대선 후보까지 하려고 했던 분인데 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도 안 하고 김문수 후보를 돕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사실 저는 좀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옳다고 보지 않는데 당을 떠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분으로서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데 가령 이제 그런 분들도 내심은 아까 얘기했던 안철수, 한동훈 이런 분들도 꼭 대선을 이긴다고 보고 합한다기보다는 그 다음을 보고 하는 것이고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여러 가지 보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여서 힘을 모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좀 호환이 두려워서 그런가? 계엄 저는 솔직히 그렇다고 봅니다. 계엄 이번에 이제 수사도 다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거는 저는 앞으로 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본인 출마를 위해서 이제 출마 장사라고 표현했었는데 저희는 그 어떤 자산을 만들려고 국익을 해친 대미 관세 협상을 빨리 끝내면서 미국에 내주는 그거를 해서 자기 이제 명분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드러나 버리는 상황이 돼서 그게 한덕수 대행이 최상목 안덕근 팀이 미국 갈 때 전혀 협상과 상관없는 김태효 씨 차장을 껴 넣으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증언을 저희가 확보했고 확실합니다. 그런 등등을 보면서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의 앞으로 이합 집산과 상관없이 한덕수 대행은 많이 어렵겠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은 공직했던 것이 정말 나쁘다고 봅니다. 그럼 설마 그래도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협상을 시도하려고 했을까요? 100%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집권 가능성이 높은데 솔직히 또 한편 이쪽에서 이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과거와에 반복됐던 그런 좀 복수전이랄까 정치 보복 이런 거를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법적으로 할까 그게 정치 보복이 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두려운 거겠죠. 그러니까 좀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우선은 김대중 대통령 정권 잡을 때 그전 기억하시겠지만 평생 빨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돈도 엄청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일 잘했지 않습니까?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TK에도 그렇게 잘한 분이 없고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는 걸 안 했죠. 박근혜, 박지만 자기 죽이려고 그랬던 전두환 씨한테도 제일 잘해준
사실 대통령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정치보복 전 100% 안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도둑놈까지 봐주자. 그건 불가능하죠. 법에서 할 일이고 이렇게 첫째 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제가 자신 있게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정치 노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못 믿어오시면은 보수 정치를 했던 분이 도와주시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예를 들어 미국에 한 번도 안 가고 대통령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뭐 반미하면 어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미 FTA를 체결한 분 그렇죠. 아닙니까? 이라크 파병됐고. 그럼요. 그리고 근데 그런 현실주의의 전통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보니까 제가 동년배인데요. 나이도 같고 학번도 같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타고난 현실주의자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뭐 갖다 거드냐 마냐 시비가 있었을 그렇죠. 때 왜 그 나라 전쟁을 이쪽으로 옮겨오려고 하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때 당내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논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전쟁이냐 민생이냐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굉장히 색다른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처음 접해보는 접근법이었으니까 프레임이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살아온 것도 그렇고 본인의 철학적인 방식도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실사구시 현실주의자였는데 저는 훨씬 더 타고난 현실주의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뭐 또 최대 거의 막판에 몰려 있는데 예를 들면 저쪽 국민의힘 쪽으로는 지금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간에 지금은 단일화해야 될 거 아니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구 한쪽이 타오를 던지고 지지 선언을 하는 밀어주기를 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여론조사로 하면은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될 테고 저는 처음부터 단일화 시도 양쪽이 할 거라고 봤습니다. 네. 될 가능성도 99% 이상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준석 후보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나 본데 저는 여전히 가능성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저는 하루 이틀밖에 없는데도 그래도 이게 내일 하루 이틀이면 뭐 시간 많이 남은 거니까 오늘 지금 안 한다고 하고 오늘 저녁 TV 토론하고 내일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니 내가 훌륭한데 내가 타올 던져줄게 라고 할 가능성이 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하고 끝까지 찐다는 데 대해서 나는 이제는 그럼 존중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좀 어떤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겁니까? 분위기를 내부적으로. 사실 정말 이런 것들을 오래 경험해 본 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래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후보만 한번 해보고 말 게 아니라 대통령을 해보고 싶은 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본류하고 떨어져서 안 된다는 걸 그 전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번에 안 되는데 너 때문에 안 됐어 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는 반드시 복귀 본능이 있다고 봅니다. 걸림돌은 명분이 없다는 거. 어떻게 너 내란 대력하고 안 한다 그러다가 합치냐. 두 번째로는 합쳐봤자 이긴다고 조사가 안 나오는데 합치면 뭐하냐.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더 강하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지금은 국민의힘에 상당한 분들이 꼭 대선 승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당권을 생각하는 거여서 이준석 후보도 그 이후에 당권과 차기 행보를 생각하면은 저는 여전히 타오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좀 단일화 이런 것 다음부터는 좀 이게 뭐랄까 이 선거 막판까지여서 국민한테 어떤 후보의 단일화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한다는 것은 좀 솔직히 좀 보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할 수도 있는데. 정치란 게 그렇게 복잡해야 됩니까? 아니죠. 전 정직한 게 좋다고 봅니다. 정직한 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경우, 안 한다고 하고 한다는 경우를 많이 봤고 이준석 후보만 해도 전에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씨하고 안 한다고 아침에 했다가 오후에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11일 만에 또 뒤집힌 경험이 있어서 그 말을 갖고 판단하지는 전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안 한다고 하면 진짜 안 하고 할 거면 그냥 하고. 단일화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지금 이낙연 방금 말씀하시는데 전 그 대표이시기도 하고 총리인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쪽에서는 그 이거 배신 행위다라고 또 네. 논평이 나오고 이런데 심정이랄까 그건 뭐 이렇게 저희가 이미 그분이 바른 정치를 길을 떠나신 지는 오래돼서 감정적인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네. 지내놓고 나면은 사실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관된 사쿠라의 길을 결국은 가다가 마무리한 거다. 동아일보 기자로 시작할 때 전두환 칭송 기사를 썼다는 것이 계속 평생 시비가 됐는데 네. 결국은 호남에 태어났다는 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호남에 기반이 있는 민주당에서 단물을 다 드시고 이제는 결국은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이제 또 마지막 사쿠라 행보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김문수 후보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본 계산을 못하는 것 같다. 이낙연 씨를 데려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럼 큰 대세에 지장은 없다?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점이죠. 오히려. 그럼요. 누가 이낙연 씨가 움직여서 민주 세력의 표가 한 표라도 가겠습니까? 네. 아유 괘씸하다 하고 투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더 찍겠죠. 네. 다시 좀 주제를 넘어가서 이건 그 외교적인 부분 앞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만약 집권하게 된다면은 지금 다시 좀 선회한 듯한 게 실용 외교 중국에 셰시하면 된다 대만에 뭐 일본에도 감사문이다 이렇게 하고 그전에는 뭐 좀 뉘앙스는 다르지만 과거 주한 미군을 이제 좀 점령군이라고 좀 표현했다. 뭐 점령군이라 규정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집권하면 실용 외교를 우리가 믿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좀 대답? 결론적으로 저는 믿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믿어도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나 또 민주당이 비교적 외교안보에서 훨씬 성공적이었던 정당이고 또 이재명 후보와 함께 돕고 있는 제가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웅산에서 많은 이 나라의 강요들이 폭살당하는 북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한과 접촉을 했습니다. 아, 비밀리에. 네. 예. 예, 그렇죠. 뭐 폭격을 한 것도 아닙니다. 네. 노태우 전 전쟁하려고도 하다가 좀 뭐 미국이 말렸다는 얘기도 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국은 북방 정책을 했고 뭐 중국과의 관계 등등을 풀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외교적으로 주변 강국과 다 두루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헌법적 가치이고 헌법적 의무입니다. 대통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특정하게 관계를 의도적으로 아주 나쁘게 간다. 윤석열 씨가 유일하게 저는 굉장히 잘못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건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해왔고 저는 그걸 믿으셔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아까 김현종입니까 누굽니까 그 공보자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특사를 보냈었죠. 미국에 좀 어떤 그런 뭐 공식적인 특사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후보의 시점 후보 시기에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부여한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 현재 우리가 과도기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통령 후보의 보좌관 자격으로 미국 백악관의 참모를 만난 것은 상호 인정을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미 미국 측에서도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듯이 전혀 이렇게 외교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당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후에 정책을 펼 때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하면서 심지어 한일 관계조차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풀면서 한미일 관계를 풀어나가려는 기조를 갖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으로서는 그럼 내심 저 친구 그러니까 저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비토할 만한 인물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의 비토 여부를 떠나서 미국이 그냥 현실로 보고 인지하는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어떠한 대통령을 선택하느냐는 한국 국민의 선택이고 미국은 그 하에서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미국은 12월 3일 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에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마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1 할 때 그랬던 것처럼 했던 것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그때보다도 훨씬 이번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항의를 했던 것을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알고 있고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오히려 12월 3일 이후에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네. 이제는 한국 대통령이 국민의 손에서 뽑혔을 때 네. 한미 관계를 잘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미국의 무슨 간택을 받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듣고 보니 저도 이거 생각을 좀 고쳐야 되고 말 실수를 아닌 실수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미국이 비토할 인물이냐면 이것도 우리나라를 제가 너무 비하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가 근데 좀 정정하고 싶은 마음인데 70년대가 아니라 네. 이미 한국의 한류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세계가 두 번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미국 그러니까 해외 특파원들을 많이 만났는데 12월 3일 이후에 너무 많은 특파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한국이 끝내주는 나라인데 어떻게 지금 쿠데타가 있어요 이러고 들어왔어요. 그다음엔 이분들이 또 들어와서 야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시위를 멋있게 해요. 그 당시 뭐 봉도 있고 막 예, 이랬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위상이 이제는 변했다. 저희가 산업화 시대와 위상이 변해서 지금 20대들이 일궈가는 K민주주의는 네. 이미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